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이 1, 3 월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죠? 예, 들으신 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 풀 거고, 심화 자료가 필요하면 이제 심화 자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때 3-6 월이죠. 그런데 4 개월 동안 어떻게?'라고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목, 금 저희가 직강을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1-3 월에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이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제가 대형 병원에 여러 군데 예약을 해 놨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남들은 척수 해당하는 척수가 흐르는 통로가 이만하다면 저는 반의 반절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좁아서 압박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 변동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일정을 좀 더 빨리 좀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 당기는 일정에 대해서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4월 말에서 5월 시작하는 첫 이 사이 한 주가 띄었어요. 근데 이 한 주를 그냥 이어서 해서 제가 6월 달에 만약에요. 수술할 수 있으면 6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일정이 약간 여기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딱 보면 이게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면 제 목이 숙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선생님들이 계속 제가 자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하는 게 이렇게 공부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상태는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직업이 그런 걸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고 불안해하진 마세요. 예,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거는 일상월에 지켜본 선생님들도 알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저희가 끝내주는 끈기에 해당하는 그 기출 문제집으로 저희가 4 권을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작년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년책으로 가진 분들은 올해와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작년에 봤던 게 유초전 기출문제 수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2025년 이 강론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이 기출문제집으로 보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작년 책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유초중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약간 이제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론 심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린트물을 이제 나눠 드렸죠. 근데 영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정서 자폐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 이론하고 겹쳐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심화라고 해서 '이게 심화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양도 적지만 문행 파트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매번 수업 시간에 심화 자료까지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기출 문제 기본 내용하고 심화 자료는 영역에 따라 제가 수업 다 끝나고 이것을 또 다시 심화 자료 양이 너무 많으면 그것만 따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심화 자료는 양에 따라서 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 일정 끝나고 5시 반 이후에 심화 자료만 좀 더 또 보충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매는 아직은 예정이 없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역시 또 중등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좀 더 강론을 깊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상반기는 아직 강론에 새로운 것들이 좀 없어서 상관없는데 상반기 안에도 이제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나올 수가 있으면
그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정으로는 시각장애 학생 이론과 실제 그 이태용 교수님 강론 1 판에서 이제 2 판이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판의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은 했지만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상반기에 강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융통성 있게 강론서를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중등 선생님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작년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까지 하면 저희가 거의 15 개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 개년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 보면 이제 이게 또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13 년도부터 25년 지금 거의 10 개년 정도에 해당하는 서답형 위주로 교재는 다시 편집을 했고요. 객관식도 들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또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객관식은 별도로 제가 또 올려 드렸거든요.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릴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제 문항 번호가 선생님들이 자료는 다 이제 올려 드릴 거거든요. 객관식 문제라든지 해설 자료들. 그래서 문항이 꼭 순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작년에 객관식 문제를 하면서 이게 강의 찍은 걸 이제 부득이하게 편집할 수밖에 없어서 그 편집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문항의 순서라든지 이런 게 좀 어색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좀 끊기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에도 그렇고 합격생들이 최근까지도 이제 출근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도 하는 거지만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가장 필수고요. 암기만 해선 또 안 돼요. 왜냐면 내 이제 지식의 정도를 인출하는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3 월에서 6 월까지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1, 3 월에는 이해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한 바퀴 대충 이렇게 훑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 키워드에 관련된 도식 플러스 해당하는 내용에 쪼끔 더 확장된 걸 인출하는 것까지를 들어가다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학문에 깊이 파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심화라고 하는 것은 심화가 주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문제에 관련된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서 뻗어나온 유초중에 관련된 3 개년이 3 개년이래요. 3 개의 전공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된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확장까지 하시고,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3, 4, 5, 6은 좀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좀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계속 '왜 이럴까?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꼭 주어진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받으셨죠, 강의 계획은. 강의 계획은 받으셨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8 주, 6 주인데, 이 5 월에서 6 월은 왜 8주 과정이 아니라 6 주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또 하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부탁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5, 6월 달에 6월 달에 한번 스스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7월 달 강의 들으면 좋은데, 6월 달 말에 강의가 종강이 되고 7월 달 바로 들어가면 정리가 안 상황에서 하니까 너무 좀 벅차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최근 한 3년 정도부터는 제가 둘째 주 정도에서 미리 끝내줘요. 그렇다면 이 중간중간에 좀 더 제가 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보강하는 시간들을 다 채우면 결국 8주 이상은 될 거니까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하시고요. 미리미리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3, 4, 5, 6때 계속 효율성 있게 공부하라라고 하는 거, 계속 기출에 관련된 걸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에 대한 걸 분석해 보고
확장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공부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 이유가 또 이제 유아는 유아 나름대로 유아 특수교육, 그다음에 일반 유아, 초등은 나름대로 일반 초등 내용, 그리고 특과정, 중등은 또 중등 나름대로 교육화, 중등 특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병행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했던 강의 계획대로 가셔야만 상반기를 어떻게든 잘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강의 계획에서 내가 하루만 좀 더 몸이 아파서 쉰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정이 약간씩 좀 어긋나기 시작하고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고 그 슬럼프로 인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 선생님들이 좀 애매한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내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선생님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다 이 임용고시 합격할 거야.'라고 하는 그 다짐만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느꼈던 그런 각오들을 다시 한번 계속 뭐 한다? 되새기면서 좀 버티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부탁드리기도 하고 강조를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예, 이런 눈빛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전공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기출 문제 해설 자료 보시면 이런 기본 일단 페이지 한번 펴 볼게요. 6 쪽에 관련된 해설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보시면 6 쪽에는 도식이 있고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이제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6 쪽에 있는 도식화 보셨죠? 이 도식화는 1-3월에 이제 저희가 또 나갔던 자료라든지 선생님들의 세로 자료랑 똑같은 저희 세로, 가로 똑같은 거니까 필요한 분들은 또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저희는 도식을 먼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도식을 훑어보고 그다음에 해설 자료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덧붙이면 심화 자료까지 해서 심화 자료 몇 쪽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미리 말씀해 드리면 제게 생각보다 다른 강사님들 문제집보다 좀 두꺼울 거예요. 그 두꺼운 이유가 주제별로 기출 문제를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주제별이라고 하는 건 정이면 정의끼리, 원이면 원이끼리 유초 중에 나왔던 걸 다 묶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문 자체를 다 실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똑같은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걸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눈에 익히더라. 눈에 익혀서 내가 방과후 1번에 해당하는 것만 주제여서 정답을 풀었다면 나중에는 계속 모든 문제를 훑어보는 계기가 돼서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많이 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주제별에 관련된 키워드 위주로 전체를 분석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영역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 위주로 해당하는 문제 위주로 분석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스스로가 전체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확장하는 연습들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연도별이 아니라 영역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만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고 그것들 위주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나중에 연도별이라든지 그때밖에 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다음 연도별에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계속 좀 훑어보는 전체 문제를 그래서 사고의 확장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 해당하는 도식화는 먼저 큰 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큰 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이렇게 도식화 내용 할 때 해설 자료 보고 문제 풀고 심화 자료 뭐 등등 이렇게 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서 및 행동 장애는 일단 주 강론이 3권이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우리 학부 때 공부했던 강론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 강론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유초 선생님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중등 선생님들이 이 강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제 계속 강론을 말씀해 드릴 건데 첫 번째 강론은 최근에 나온 건 정서 및 행동 장애 박명회 교수님이 쓰신
왜 쓰신 학지사에서 나왔던 강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2 판이긴 하지만 그전에 1 판과 그렇게 내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아 익숙한 게 또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또 이 강론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정서및 행동장애 이해와 교육이라고 하는 윤점용 교수님이 쓰신 학지사 강론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중등에서는 또 이 강론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세 번째는 그냥 좀 보면 좋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면 좋은,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이승희 교수님 강론, 이렇게 해서 주 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과 2번의 내용이 항상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어떤 의도로 했지만 답은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좀 더 예상의 것들의 예상 외의 것들도 확실히 계속 시야를 넓히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나온 것만 정답이구나, 어떤 책에 나오는 책은 있어도 정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 번째 이승희 교수님 책은 나온 지는 오래됐거든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용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 자료를 볼 때도 이승희 교수님 책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네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의 정의와 분류. 자, 정의는 당연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정의는 세 가지로 강론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 나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정의는 그 다음에 분류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게 겹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임상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 여기 나오는 의학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은 정의로 보는 책도 있고 분류로 보는 책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던 그 세 권의 강론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 세 권의 강론에는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판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한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암기할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적 모델을 우리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론적 모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혹은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볼 거고요. 이런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5가지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큰 틀에서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심리 역동적인 모델, 인지적인 모델 쭉쭉쭉 가볼게요. 행동주의 모델, 생태학 모델, 이렇게 이제 볼 건데요. 저희는 조금만 이제 확장을 할게요. 이렇게 각각 5가지를 보는 건 우리는 단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단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한 가지의 원인,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큰 틀에서 5가지에 해당하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에 해당하는 중재 방법들이, 그들이 원하는 중재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은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약물 치료, 식이요법, 이렇게 원하는 중재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단일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합 모델 혹은 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심화 자료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해당하는 모델 안에서 원인이 있고 중재가 있다,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합해진 걸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중요도를 볼 때 이승희 교수님 책하고 저희가 추후에
정서및 행동장애 박명희 교수님 책에서 얘기하는 통합 모델을 살펴볼 건데 중요도로 보면 당연히 박명희 교수님 책이기 때문에 용어 정도만 조금 더 이제 점검하는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계속 이제 나오지는 않았다. 그냥 우리는 심하니까 각각으로 보는 5가지의 단일 모델 관점도 있고 조금 더 이 모델들을 섞어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는 모델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위 유형 및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를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불안 장애라든지 해당하는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위 유형들은 의사들이 의사들이 아이들의 특성들을 임상적으로 쭉 관찰을 하고 대부분 예를 들어 불안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의사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번역한 책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관점에서 이 진단 기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들이 만든 책에서 특성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특성들을 암기하고 그걸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넣어놨는데 심화 자료를 보면 이거 외에 더 많은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건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보는 그들 안에서 진단하고 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아이들의 흔히 양극성 장애 뭐 등등까지 우리가 꼭 봐야 되나? 근데 일단 언급 정도는 해드릴 거여서 결론은 여기 나오는 것만 전부는 아니고 심화 자료에는 조금 더 많은 진단 기준의 명칭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넘기고 7번 같은 경우는요.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해서 여러 진단 기준 내용 중에 저 같으면 당연히 또 여기 있는 것부터 외울 거거든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계속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압박을 드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장애 영역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장애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서 및 행동장애는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근데 항상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정서 및 행동장애는 정서 및 행동장애만 나오진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주에 배우는 혹은 그 다음 주에 배우는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정서 및 행동장애 사례이지만 교육적인 건 자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세트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정서 행동, 자폐 섞어서 또 문제 행동 이렇게 또 세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수님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교수님이 정서, 자폐, 문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공이 박사 전공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들만 서준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로 저희가 한번 봤다면 좀 더 세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들어보세요. 저랑 좀 눈맞춤도 하시고 아시겠죠? 책을 너무 열심히 보셔서 지금부터 의욕이 너무 앞서긴 하지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이 의욕은 마지막 6월 말까지 그대로 지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정서하고 행동. 항상 이 정서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제목을 먼저 생각하시면 정서라고 하는 거 결국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감정인 고집, 화남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행동이라고 한다면 좋은 행동도 있지만 나쁜 행동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나쁜 행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상황보다는 좀 더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유별난 이런 아이들을 주로 우리가
정의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법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임상적, 교육적인 정의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장특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겹게 많이 들어볼 것이고요. 이 장특법에서는 5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선정 기준 5가지랑 똑같은 말인 거고요.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적격성을 저희가 정소민 행동장애다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임상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학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쭉 한번 관찰하고 특성들을 살펴보니까 의사들이 이런 특성들은 아이들은 품행장애다. 이런 특성들은 아이들은 적대적 반항장애다라고 만든 책을 우리가 DSM-5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의와 여기 있는 분류라고 하는 것의 용어의 차이는 강론이 다른 거지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이다라고 할 거고요. 저희는 나중에 DSM-5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겹게 많이 들어보는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부분 진단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 진단이라고 한다는 건 병원 가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정서명 행동 장애입니다라고 해서 그 특성에 맞게 진단. 그럼 불안 장애인지 뭐 말 그대로 품행 장애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교육적인 정의는 교육적인 분류 같은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교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여러 번 이렇게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일반 아이들보다는 말 그대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바로 부모님 여기에서 아이 정서 행동장애로 오시면 빨리 병원 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또 다른 교육을 한번 해볼까? 또 왜 그러지? 아니야 또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아이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교육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이의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진단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주로 선별의 관점에 있어서 아이들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강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교사의 입장에서 정서 및 행동장애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특수교사보다는 주로 학급 안에서 일반 교사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교사 관점 안에서는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의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지속적으로 보이는 지속 시간, 지속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강론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및 행동장애 박명일 교수님 책은 주로 3가지라고 한다면 윤정년 교수님 책에서는 4가지로 보는 관점 그래서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볼 건지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는 결국 정의, 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박명일 교수님 책 위주로 지금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관련된 문제를 보려면 윤정년 교수님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추후에 의학적인 건 아까 저희가 임상적인 거라고 했고 미리 한번 적어 놓으시면 행동 차원적 분류 그리고 범주적 분류 그다음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특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 거니까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알아두셔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강론의 관점마다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재화라고 하는 것은 또 번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연화, 외재화라고 하는 것은 외연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내현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계속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나중에 외현아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감정을 계속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아이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정서 및 행동장애 박매우 선생님 책 2판에서는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아이들과 같이 내재화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외재화도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장애가 2가지가 공존하는 것들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설 내용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심화 자료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선생님들이 해설 자료는 6쪽에 있는 걸 일단 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심화 자료랑 좀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보는 거 또 보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건 선생님들이 지겹도록 해야 될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희 교수님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승희 교수님 강론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그 시험 문제로 나오는 주 강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의 차원에서 자, 정서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미리부터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학급에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교사 통제하에 모든 아이들이 규칙 그리고 수업해야 되는 행동들 등등을 해서 아이가 수업을 진행을 선생님이 한 대로 잘 따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중에서 교육적인 정의라는 건 너무 하루 종일 친구들과 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문제행동을 과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교사가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아니면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거고요. 조금 더 선별의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관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 연락을 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선별이라고 한다면 진단의 관점인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서를 끊었어요. 하지만 진단서를 끊었다고 나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저희가 적격한지 아닌지 법적인 정의에서 알아보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법 여기 교육적인 정의는 주로 이제 교사들이 정서 및 행동장애 중재와 예방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중에 의뢰전 중재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임상적인 정의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이 우리가 임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단 체계 그렇다면 DSM-5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법적인 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정의라고 하는 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09년도 객관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지겹도록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서 및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그래서 장기간 걸치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고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하나하나까지 더 꼼꼼하게 제가 암기하는 것도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해하는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 감각, 건강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건강이 나쁩니까? 이력을 조사해도 아무런 것 이 아이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실력이 안 나올까요? 이렇게 실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요? 학습상의 어려움을 계속 지니고 있대요. 자, 그다음에 또래나 교사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이 선생님 제 친구 싫으면 맨날 나 건드려요. 이렇게 예, 학교에 보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또래나 교사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황 그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리고 불행감이라든지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돼서 통증이나 공부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학교가 가라고 하면 배 아프다고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 왜 지닌 겪는 있는 달라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해주신 그냥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지겹도록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큰 틀에 어떤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적인 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유의해서 한번 선생님들이 봐라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상적, 의학적 그러면 의사들이
계속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나오네요. DSM-5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공부를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굉장히 이제 10개년 이상 기출 문제를 본단 말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세월 동안에 DSM-5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보다 다른 진단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출 문제 풀 때 5가 아니고 그전에는 4TR, 4TR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번째 나왔다고 좀 더 개정된 것을 TR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 때는 5만 있지는 않고 또 4도 있고 4TR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정의란 계속 나오는 거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비공식적이라는 거 어떤 진단명이 부여가 되지 않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 왜 이 아이들은 왜 너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낼까? 그래서 추후에 내어나 외어나 이렇게 범주로 우리가 묶어서 그래서 범주적 분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었죠. 이런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해설 자료도 잠깐씩 내용을 미리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또는 이제 여러 강론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놓고 선생님들은 해설 자료도 같이 함께 저희 심화 자료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135를 한번 이제 들어봤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혹시라도 안 들었어도 제가 조금씩 말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눈치를 주세요. 저 그래도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말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페이지 이제 1쪽을 좀 심한 자료 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책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리도록 심화 자료 1쪽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1쪽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다른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뭐 등등등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있는 해당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이승희 교수님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승희 교수님 강론을 보는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심화 자료 이쪽을 보시면 정서및 행동 단어 왜 이렇게 5가지가 있냐? 예를 들면 아니면 왜 진단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 왜 이렇게 많냐? 왜 교사들이 입장에서 보는데 왜 2가지밖에 없냐? 뭐 등등등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정의 등등등으로 보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개념적 모델도 볼 거거든요. 신체 생리학적 혹은 심리 역동적 이런 것들도 결국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희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데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보는 빈도, 강도,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도, 강도,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아동들은 때때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리 지르기로 이해하시면 학교에서 1시간에 소리 지르는 거 한 30번 돼요. 강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쭉쭉쭉쭉쭉 넘길게요.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자 여기 공존성 체크해보고 여기도 공존성 체크해보고 네, 체크만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존성 체크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또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조금은 처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아까 봤던 해설 자료입니다. 해설 자료 7쪽, 7쪽을 보시면 자, 또 다른 여러 또 강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만성성, 빈도, 정도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번역이 다르다. 번역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만성성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빈도는 똑같이 정도는
강도, 심각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이 약간씩은 번역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확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넓은 걸로 시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확실히 번역이 좀 차이는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만 또 저희는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잠깐만 좀 이제 넘겨서 선생님들이 좀 볼게요. 자, 저도 여기 자료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자, 페이지 일단 해설 자료는요. 선생님들이 11쪽을 좀 펴놓으세요. 11쪽. 해설 자료 11쪽 펴놓으시고요. 쭉쭉쭉. 이걸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 한번 보고 또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내재와 외연화, 공존장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윤점영 교수님 강론이에요. 윤점영 교수님 강론. 그리고 특히 중등은 윤점영 교수님 강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유초 선생님들은 대부분 박명희 교수님, 이우신 교수님, 대부분 이 교수님들이 유초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이시고요. 여기 지금 윤점영 교수님 책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은 대부분 중등의 중등 특수 전공으로 대부분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되는 책의 용도가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점영 교수님 강론에 근거한 내용, 그럼 거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DSM-5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크만 하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부분, 자, 내재와 내연화라고 했습니다. 과잉 통제, 결국 뭘까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울, 위축, 불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우울, 불안, 위축, 이걸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내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 그러면 외재화, 외현화라고 했는데요. 통제가 결여가 됐다, 뭘까요?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외적으로 지금 표현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공격, 반항, 이러한 것들이 주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인이나 환경을 향해 표출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용어를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내재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과잉 통제인 거고, 외재하는 이 아이의 행동을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통제 결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내용들 안에서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낙인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는 품행장애네, 이 아이는 불안장애네, 이 아이는 한구증이네, 이러한 것들은 낙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한대요? 줄여준대. 왜요? 범주로 묶었잖아요. 이 아이는 내연화의 행동으로 내연화 행동을 보여요. 외재화 행동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줄여준대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했었었지. 교육적 관점, 교육적 정의지? 아까 키워드가 뭐였지? 중재와 예방을 계속 교사들이 한다라고 했었었지? 그래서 주로 이건 교사들에 의한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 제공.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한 번만 하지 않아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해서 각각의 중재가 여러 번 들어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다관문 절차에서 다시 한번 또 배우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재화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면요.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서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던 심화자 아래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어. 그게 뭐냐? 공존장애, 공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줬는데 일단 말로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재화와 외연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분류할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두 번째는 큰 틀에서는 장애 영역으로 정서및 행동장애야.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 학습장애도 같이 있어." 등등 뭐 어떻게 할 거냐죠. 네, 그래서 이 단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써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재와 외연화 아니면은 장애 영역끼리 정서 및 행동 장애이면서 학습 장애 이렇게 장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것인가 여전히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저희는 아까 봤던 심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지금 페이지 심화 자료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3 쪽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3 쪽. 그래서 정서행동 장애 유형들의 공존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재화와 외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서행동 장애와 다른 장애의 공존성이라고 한다면 정서행동 장애 플러스 대부분은 이렇게 지적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크게 도식을 큰 틀에서도 해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어, 결국 우리가 최근 경향으로 볼 때 박명의 이효신 교수님 강론에서도 우리가 장애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아이들 장애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공존 장애라고 하는 명칭을 하면서 좀 개정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풍부해서 끝나지 않고 확장하고 나중에 예상 문제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아이의 문제 두 가지 유형 도대체 뭘 있는지 써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들이 여러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아까 윤점영 교수님 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해석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 똑같은 내용이 계속 겹쳐요. 두 가지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존장애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겹치는 내용은 저는 생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고 저희는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문제까지 하고 할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정의 이꼬르 분류 결국 시험 문제로 본다면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의학적 분류는 추후에 진단 기준의 명칭을 쓸 때 암기해야 되는 거 교육적인 분류, 내재와 과잉 통제, 통제 결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인의 효과를 줄인다. 그리고 중재 예방,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이 아이를 세워서 중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내재요. 하지만 단점, 공존장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공존장애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를 살펴보면 내연화 외재화, 두 번째는 장애 영역끼리 공존장애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다관문 절차가 남아서 이것까지 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갈까? 그냥 다관문 절차까지 하고 그냥 문제 볼까요? 네네. 아,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걸 따로 분리를 할까? 자, 그러면 하나만 그냥 보고 제가 들어갈게요. 이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결국 아이들의 판별이라고 했을 때 정서면 장애동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아니면 추후에 우리가 검사 도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공통적으로 세 권에서도 다 있다라고 했고 그 이전의 강론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선별한다는 건 한 번만 하지 않고요. 세 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세 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한 번 공부했던 분들은 조금만 잠깐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이 체계적 선별인 다관문 절차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학습 장애라고 하는 관점을 본다면 중재 반응 모형, 중재 반응 모델 들어보셨죠? 자, 그다음에 문행,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1차, 2차, 3차 예방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교 차원에 해당하는 1차, 2차, 3차 다 뭐다?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걸로 여러 번 하는 거다. 그러면 잠깐
물론 이걸 들어본 선생님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계속 배우니까 일단 처음 들어본 분은 그렇구나. 이미 한번 공부한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의례전 중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례전 중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저희는 뭐 기본서해랑 지금 정서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부분과는 조금씩은 심화 자료까지 다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꼭 이 순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 체크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도식하는 있는데 왜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의례전 중재는 앞으로 사전과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직업적으로 이제 볼 건데요. 쉽게 생각해 보자. 의사한테 의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뭐 한다? 중재해 준다.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그래서 아까 서진 선생님이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중재해 준다고 했었었지. 그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여러 번을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바라볼 때는 다관문 절차. 학교, 즉 문행 파트에서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학습 장애에서는 중재받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들의 장애 영역에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볼 건데 구분하는 기준은 책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잠깐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요. 페이지 좀 넘길게요. 쭉쭉쭉쭉쭉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말고 죄송해요. 심화 자료. 이거 지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 심화 자료로 가볼게요. 페이지 6쪽 심화 자료. 페이지 6쪽 심화 자료. 사실 이렇게 2022에 개정됐다고 해서 여기는 자료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이제 보면 되는 건데요. 대부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교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정서 및 행동장애 의심되는 아이들을 이제 거르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번역본의 내용들이 있죠. 이걸 잘 설명한 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하는 내용의 표보단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데가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수교사가 이렇게 나오면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반 교사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그럼 결국 뭘까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외어나 행동이 가장 심한 3명과 내재와 행동이 가장 3명 그걸 추천해요. 추천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 모든 학생들의 교사가 계속 관찰했다는 거구나. 봤다는 거구나. 그중에 외재와 외어나 추천받은 학생은 일반 학급 교사가 또 들어가네요. 일반 학급 교사가 조금 더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를 한대요. 위기사건 척도와 총 빈도 척도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했을 때 평균 정상적인 애들의 수준보다 너무 심각하게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런 아이들만 또 이제 거르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를 혹은 이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누굴까요? 특수교사.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특수교사가 맞거든요. 근데 원문은 원문대로 항상 시험 문제는 내 생각대로 쓰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관찰자가 여러 곳에서 수업 참여 그러면 아이들의 주의 집중 능력, 친구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친구들과 사회적이라면 나랑 같이 놀자. 뭐 이거 나도 좀 줘. 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행동들을 직접 관찰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이들의 수준보다는 너무 점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수준 안에보다는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찰을 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라고 했어요. 나 사회성 높일 수 있어? 나 주의 집중 능력 높일 수 있어? 라고 해서 뭐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또 여러 번 지금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해줘요? 뭐 법적인 정의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의사한테 가서 자세한 진단을 받는 걸로 의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는 박명희 교수님 책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거지만 또 다른 강론을 보면 계속 여기서도 다시 한번 중재, 여기서도 다시 한번 중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 1단계 통과했지만 여기서 또 다시 중재해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들. 여기 또 통과했지만 또 3단계로 가지 않게끔 중재해주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책 내용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여기 있는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이꼬르는 교육적 정의, 분류, 다관문 절차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큰 틀에서 이 특수교육 교사 입장이라고 하는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기출문제를 이제 쉬는 시간 드리고 풀 건데요. 미리 한번 선생님들이 이 쉬는 시간 동안 좀 풀어보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니까 풀지 않는 선생님들은 좀 풀어주시고 조금 더 이제 1교시에 휴식을 원하는 분들은 좀 쉬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이따 10분 후에 뵙도록 할게요.